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체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군집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 종들의 각각의 삶에 또는 뭐 그들 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코시스템,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붕괴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생태계 시스템에서 어떻게 에너지는 흘러가고 물질은 순환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의 군집과 생태계의 마지막 시간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와 물질은 어떤 식으로 흘러다니는가 그리고 순환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구조와 역동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 생각해 보면 개체들의 집합인 개체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각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생물의 집단인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의 생물의 집단인 군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집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 군집의 그 다음 단계로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생태계다 하면은 이 생태계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에너지 흐름과 화학적 순환, 이거는 다른 말로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이다. 자,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어떻게 한다? 순환한다.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흐른다라는 얘기는 한번 흐르면 꽝이라는 얘기예요. 물질은 순환한다. 갔다가 다시 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생태계가 무엇인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되고, 군집 내에 있는 생물에 이들 생물이 상호작용하는 기후라든가 강수라든가 기온 뭐 이런 것들을 무생물적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합해서, 그러니까 생물과 그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합해서 우리가 생태계다 그래요. 자, 정리하면 뭐를 반드시 기억해라.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과 화학적인 물질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보자. 물질의 이동인. 자,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요약한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우리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지구라고 하는 데 들어오게 되면은 이 빛 에너지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이 화학 에너지들이 또 얘네들이 잡수심으로써 여기에 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생활하면서 열 에너지도 되고 생활 에너지도 되겠죠. 그 다음에 물질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요. 그래서 에너지 흐름. 그 다음에 요거는 화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갔던 놈이 다시 토양으로 갔다 생체로 갔다가 다시 또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이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 생산이 기본적으로 생태계에서 에너지든 뭐든 1차 생산이 그 생태계에서 전체 에너지량을 결정하는 키워드예요. 1차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광합성에 의해서 태양의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1차 생산이라고 하거든요. 태양빛 에너지를 소위 포도당과 같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 사이에 화학적 결합하는 곳에 에너지를 담궈 놓는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1차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전체 1차 생산량을 총 1차 생산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생산자들도 생산을 한 것 중에서 일부를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거든요. 나머지는 1차 순생산량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생태계에 유입되는 새로운 유기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총 생산량은 뭐예요? 광합성량 플러스 광합성량의 그러니까 순생산량은 광합성량 중에서 호흡량을 뺀 호흡은 자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1차 생산량이다 그래요. 그런데 생태계마다 사실은 이 순생산량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에서의 그 전체 1차 순생산량이 얼마나 될까를 정리해 놓은 게 다음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1차 순생산량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바다죠, 바다. 해양. 조르지다하고 산호초. 산호초에는 아까 말한 쌍편무조류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광합성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대우림. 우리 동네는 어때요? 온대 낙엽수림. 이거에 한 반 정도나 되네요. 이런 해양 생태계. 강어기도 괜찮죠. 기수역이라고 하는 사막이나 이런 동네는 굉장히 낮죠, 그죠? 예. 그 실제로 이제 1차 생산량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1차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얼마나 그 생태계 내로 에너지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먹이 사슬의 길이가 결정이 돼요. 흔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시지만은 생산자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많고 소비자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소위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생산자, 뭐 1차 소비자, 뭐 2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이걸 에너지 피라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너지 피라미드는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그리고 그 이상의 영양 단계에 이르는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즉 영양 구조상으로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뭐는 줄어들더라? 에너지가 줄어들더라. 이거를 대략적으로 봤더니 여기 생산자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에너지량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약 10% 정도만 넘어가더라. 1차 소비자에서 2차로 넘어가는 것도 역시 약 10% 정도만 넘어가더라. 즉, 각 영양 단계에서 약 10%만이 다음 단계에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로 넘어가더라. 뭐 그림으로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를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어떤 호랑나비 애벌레가 열심히 뜯어먹었어요. 100kcal를 뜯어먹었어. 50kcal는 바깥으로 내보내. 똥 싼다 얘기예요. 그죠? 흡수를 안 하는 게 버리는 게 50.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살아가는데 세포 여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35. 나머지 얼마? 15가 얘네들이 자라는 데 쓰였어요. 이 15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100 중에 15니까 뭐 1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이런 식의 구조.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생산자에서 이만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약 10% 정도씩 넘어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모식도로 그려본 겁니다. 자, 이 에너지 피라미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에너지 피라미드가 이제 육식을 하는 게 좋은가, 생태학적으로 초식을 하는 게 좋은가라고 영양학적인 관점 말고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좋은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그 에너지 피라미드는 육식의 생태학적 비용에 대해 말해준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왼쪽은 채식, 오른쪽은 육식이에요. 채식주의자가 채식을 한다는 거는 생산자에서 바로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육식은 여기서 가져온 에너지 한 단계를 거치죠. 여기서 일로 10%밖에 안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또 넘어가야 그거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이런 질문.
자, 고기 소비가 증가할수록 밀이나 쌀과 같은 곡식, 과일, 채소의 가격도 올라가더라. 왜 올라가느냐? 에너지 피라미드 관점에서 보면 농경지가 소, 닭 이런 것들이죠. 육식을 하려면 우리가 그런 걸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타 육식을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데 사용돼. 그죠? 사람이 바로 섭취 가능한 식물의 공급원이 줄어들잖아요. 얘네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따라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에너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채식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봅시다. 그죠? 물론 이제 어떤 고기를 먹든 육식은 경제적 생태학적으로 사실은 사치다라고 하는, 그죠? 사람의 식량으로 농작물을 키우는 것보다 고기를 생산할 때 사료 작물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토지를 경작해야 되고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화학비료, 더 많은 살충제를 사용해야 되죠. 결국은 어떤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나라들은 고기를 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채식을, 물론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 할 수는 있지만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에너지 피라미드하고 육식 채식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에너지 이야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물질 이야기도 합시다. 화학물질이라 한다면 뭐예요? 탄소, 질소, 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유기물과 무생물 저장소 사이를 순환한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자, 생태계의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 대개 태양에서 대부분이 오죠. 물론 지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마그마 활동 뭐 이런 걸로 공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화학 원소의 경우는 가끔 떨어지는 운석 이외에는 지구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구 내에서 그런 물질들을 순환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잘 적응이 된 것들이 살아가게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생명체에 필요한 화학물질은 순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도표를 따라가 보면 알죠? 생산자가 사용 가능한 영양물질로 생산자로 물질이 넘어가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가고 소비자에서 자기가 생활하면서 쓰면서 에너지를 낼 것이고 죽었어. 그건 분해자한테 넘어가요. 다시 또 무생물 저장소인 이쪽 어디 그 지구 토양이라든가 이런 데로 또 넘어가겠죠. 그걸 우리가 지구적 과정이다 그러고, 결국은 물질은 생물학적인 순환도 있고 지구적인 순환이 있어서 흔히 생물 지구화학적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요 박스가 바로 뭐예요?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 분해자. 이게 생물적 인자고 여기는 무생물적 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물 저장소 사이를 유기물하고 무생물 저장소 사이를 순환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물질의 순환 과정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 순환. 자, 1번부터 봅시다. 대기 중에 있는 탄소 광합성에 의해서 일로 고정이 됐죠. 포도당 같은 걸로. 그죠?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애들은 식물, 그 다음에 남조류, 갈조류, 녹조류 같은 조류, 그 다음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남세균에 의해서 됐고, 이걸 먹는 1차 소비자로 전달이 됐고, 다 전달이 안 된 건 식물 사체 배출물로 토양으로 무기물 저장소로 가겠죠. 고등한 소비자로 가면서 세포 호흡에 의해서 또 대기 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체 분해물을 이제 됐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분해자에 의해서 또 분해가 되면서 CO2가 대기 중으로 또 가겠죠. 혹은 이 나무라든가 목재를 태움으로써 혹은 석탄을 태움으로써 다시 또 이렇게 가겠죠. 연소에 의해서. 대기와 생명체와 토양 왔다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순환이다. 탄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도 순환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자, 1번부터 볼까요? 암석 속에 있는 인산이 토양으로 녹아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이 인산 동화작용에서 식물로 넘어가고, 식물을 동물이 먹고, 동물 사체가 다시 분해자로 해가지고 토양으로 가고, 때로는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침전이 돼서 암석이 되고 또 암석이 윤기가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돌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화학적으로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인광석 해가지고 요거를 그 칠레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채굴해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농부나 정원사들을 인산을 토양에 첨가하기 위해서 종종 인산염 가루라든가 뼈가루, 그 다음에 바다새, 박쥐, 배설물, 구아노. 아까 구아노는 그 칠레 이런 데서 막 새들이 갈매기다 뭐 이런 갈매기 똥들이 막 수십 미터씩 쌓여 있는 걸 채취했어요. 예.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얘네들이 또 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그 유기물이 굉장히 높아지게 하는 것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인해 순환은 탄소나 질소의 지구적 순환에 비해 훨씬 지역적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로 먼 거리를 이동하기보다 거의 토양에서만 순환이 되니까 굉장히 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바다로 들어가 가지고 육지 생태계 인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벌목한다거나 했을 경우 인산염의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벌목을 해서 나무가 없다, 비가 왔다, 토양 속에는 인이 확 바다로 들어갔다, 바다에서 다시 육지로 회수되는 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 한번 얘기해볼게요. 질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콩가식물, 대표적인 강낭콩과 같은 콩가식물에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얘네들이 아까 상리 공생이죠. 또 이런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키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토양에 이런 암모니아 같은 형태로 이렇게 화합물로 되면서 식물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질산으로 흡수하는 식물도 있고 암모니아로 흡수하는 식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식물체로 가고, 이거 역시 또 먹어, 그죠? 먹고 이런 과정이 또 사체가 돼서 또 내려가, 분해자에 의해서 또 나와. 이것도 역시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죠? 순환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우리 세 가지 했어요.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순환,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정도로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양물질이 지나치게 수생 생태계로 유입이 된다면 수생 생태계가 파괴가 되기도 해요. 특히 인이라든가 질소와 같은 영양소, 인이나 질소가 다량의 인과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이용하는 조류라든가 남세균의 생장이 확 늘어나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가지고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과부하가 오버해가지고 영양화가 돼. 이걸 부영양화라고 하거든요. 부영양화가 되면 얘네들이 밤 같은 데는 광합성 안 하고 호흡을 많이 하고 하니까 산소도 결핍시켜버리고, 그럼으로써 수생 생태계를 망가뜨리게 되겠죠. 요 사진은 이 낙동강에 낀 우리 사진인데, 흔히 여러분들 농담으로 녹조라떼 하는데, 사실 녹조라기보다는 얘네들은 이제 남세균류라든가 이런 애들인데 이렇게 껴버렸어요. 그래서 4대강 수문을 막고 생태학자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수문을 열어서 좀 흐트러뜨려야 되는데 막아놓고 그 비료라든가 이런 영양물질은 그런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지, 부영양화는 됐지, 번성을 해버리지, 썩은 물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생태계를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인간의 복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연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해서 사실 살고 있잖아요. 신선한 물, 식량, 영양물질이 재순환되고 폐기물도 분해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은 기후와 대기의 질이 어떻게 돼요? 조절하고 있어요. 이 자연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살고 있는데 이거를 마구잡이로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드는 생태계는 우리의 복제 필수적이지만은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사용한 농경법, 이게 자연적인 수용력 이상으로 농경지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웨덴의 툰벨린가 그 어린 학생이 지속가능한 사회, 왜 미래에 우리가 살 지구를 어른들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망가뜨리느냐. 지속 가능성. 다음 세대가 그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사람들의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지구 자원의 개발, 운영 그리고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학을 아는 그러한 선생님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자, 일단 군집과 생태계에 대한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